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젊은 시절에는 가정교육, 자라온 환경, 어쩌고 하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성장 과정이 큰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가정교육이 별다른 거, 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먹은 자리 쓰레기라도 상 아래 쓰레기통에 넣는 것, 뒤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보고 문 한번 잡아주는 것, 티슈를 한 장이 아니라 반장 정도 써도 되는 일에는 반장 찢어 쓰는 것, 일어나자마자 잠자리 정리정돈을 하는 것, 그게 다 가정교육의 결과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뭘 멀리서 찾겠어요. 제 바로 옆, 남의 남자였음 속 편했을 제 남편이 그렇습니다. 철딱선이 없던 시절, 저는 남편이 참 시원시원하고 남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휴, 돈을 얼마나 찰지게 쓰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속이 시원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펑펑 대차게 어이없이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물 흐르듯 유연하게 돈을 쓴다고나 할까요? 쓸데없이 술에 몇백만 원 쓰고 이상한데 몇천씩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코트 하나를 사도 10년은 입을 좋은 걸 산다고 수백짜리를 턱 사고, 시계는 재산이라고 또 턱 살 뿐이었죠. 어린 나이에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오래 입고 오래 사용할 거,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면 그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비싼 옷도 싼 옷도 세월이 지나면 똑같이 구질해지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옷도 몇 년에 한 번은 새로 사서 갈아야 하고 몇백짜리도 그랬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현명한 소비는 그냥 비싼 물건 겁없이 턱턱 사는 물정 모르는 놈이었던 거고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이 좀 사나 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감각과 규모가 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결혼해보니 대체 이런 집에서 어쩌다 이렇게 대책 없이 줄줄 새는 돈주머니 찬 놈이 나왔지 싶던걸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사실 전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은 깔끔했어요. 그런데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다 출처가 확실한 것들이더라고요. 화장실 수건은 하나같이 어디 찜질방, 목욕탕 글씨가 찍혀 있었고, 글쎄 화장실 휴지는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아시죠?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두루마리 꽂혀 있잖아요. 그게 가정집에 있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짠 맞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릇에도 죄다 어디 음식점 이름 찍혀 있더라고요. 동네 중국집 이름을 전 그날 시댁 인사 갔다가 그릇에서 다 만났습니다. 뭔가 집이라기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고물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싱글벙글 앉아있는 제 남편이 얼마나 이질적이었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벗겨 팔면 한 1,000만 원 나오는 차림으로 앉아서 중국집 그릇에 밥을 먹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주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떨치고 나왔어야 하는데 제가 그 지혜와 추진력이 없었어요. 지팔 직곤이라고 제 팔자 제가 꼬았죠. 그렇게 결혼하고 난 후 저에게는 아주 깐깐한 잔소리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첫 인사 가서 살림살이 보고 짐작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한 짠순이였습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부르는 별명이 엑스배너였어요. 처음에 엑스배너? 아니 사람 별명이 엑스배너?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엑스배너가 왜 가게 앞에 세워두는 간판이잖아요. 앞에 홍보 문구 써놓고 뒤에 X 모양으로 된 구조물로 잡아서 아래 물통 놓고 세워두는 이 간판이요. 하여간 무슨 오픈 행사, 경품 행사, 당첨 행사만 있다 하면 거기 죽치고 서서 계속 응모해서 별명이 X배너인 거 있죠. 오죽하면 가게 주인들이 경품이나 상품으로 준비한 걸 그냥 바리바리 싸주고 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신우입니다. 자기 엄마 흉인지도 모르고 신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기발하지 않아요? 와, 우리 엄마 별명 진짜 아주 찰떡이야. 언니, 그래도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고 뭐 사줄 거 있음 좋은 거 사줘요. 그래야 우리 엄마도 며느리 덕에 좋은 것 좀 쓰고 살죠. 그 말의 속내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좋은 거 사주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쓰려고 저한테 은근히 압박을 넣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한테 왜 잔소리를 안 하셨겠어요. 한 번은 집에 오는 길에 커피 테이크아웃한 거 손에 들고 있는 걸 들켰는데 허유, 그날 진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은행이 얼마나 많아? 아무 은행이나 쓱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사탕의 믹스커피에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아주 돈 아까운 줄 몰라서 세상에 그 검은 물 한 컵에 몇천 원을 주고 먹어? 아이고, 진짜 대체 넌 잘할 때 뭘 보고 배운 거니? 사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아들이 몇백짜리 코트 턱턱 할부질러서 제 속 뒤집는 건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라 할 만큼 이상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근검 전략이 몸에 박히신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막 웃으면서 가스요금 3,000원 나왔다고까지 하셨는걸요. 두 분도 아낄 줄 아시고 저도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서 낭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한 번도 돈 허투루 쓴다, 낭비한다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혔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봤자 10배, 20배 피곤해질 테니 그냥 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일말의 여지를 주는 행동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식들은 화를 내거나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그나마 전 들어주는 것 같으니 온갖 잔소리가 점점 늘었습니다. 채소 다듬고 남는 거 저 채수를 내고 육수로 쓰고 버리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걸 글쎄 고추장 넣고 무쳐 먹으라는 거예요. 채수까지 낸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냥 고추장도 먹는데 안에 건더기 들어있음 더 맛있지 뭐. 버리긴 어딜 버리니? 그리고 고추장은 살짝만. 듬뿍 넣어봐야 짜기만 하다. 많이 쓰면 낭비야. 매사 이런 식으로 제 살림에 참견을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내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한 번씩 제가 싫은 티를 내면 또 그렇게 서운해 하십니다. 아끼는 것도 젊을 때부터 습관인데. 어휴, 넌 대체 나이 들어 어쩌려고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어머니, 저도 아낄 줄 알아요. 그런데 아낀다고 똥까지 아낄 순 없잖아요. 버리는 게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버린다고 하면 펄펄 뛰세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네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돈은 저도 벌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돈 쓰는 거 얼마나 과감한지 모르시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 저 말고 저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아주 돈 쓰는 거 보면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5번쯤 참아주다 한 번씩 남편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동안은 잠잠하십니다. 당신도 아는 거죠. 당신 아들 씀씀이 참 과감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감함에 잔소리를 해봐야 사이만 벌어지고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것도 알고요. 결국 만만한 게 며느리니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저도 압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들어드리는 것도 며느리 역할이다 생각하면서도 한 번씩 저도 부화가 나는 거죠. 왜 부화가 나냐고요? 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 저는 한 번도 제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 초부터 남편에게 제가 받은 거 평생 다 합쳐도 아마 돈 1,00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아, 살림에 보태는 생활비는 제외예요. 그건 저희 둘 다 반반 내서 꾸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한 돈 1,000만 원이 안 될 거라는 건 남편이 저한테 준 선물 같은 과외돈을 말합니다. 남편 놈이 자기한테는 참 아끼지 않고 쓰는데 저한테는 딱 시어머니처럼 짜게 굴거든요. 그러면서 늘 터진 입으로 하는 변명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아이, 당신이 나보다 많이 벌잖아. 그런 당신한테 내가 뭘 해줘도 승에 차기나 하겠냐? 처음에는 싸웠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엎드려 절 받기도 세월 지나니 무의미해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바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마지막까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 건 시어머니에게 입을 다문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옛날 어르신인데 제가 눈에 차지 않았겠죠. 한 몇 번 시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남편이 혼자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건 저도 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워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다 차려서 넣어놓고 출근을 했는데 그것조차 귀찮아서 신나게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 라면 먹었다는 소리에 뒤집어지시는 거죠. 그럴 때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푸닥거리를 하곤 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지구를 구하는 것도 아니잖니. 왜 네 남편 라면을 먹이니? 예, 난 다른 건 몰라도 애 밥은 제대로 먹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아내가 남편 밥 챙겨주는 거 그거 놓치면 사실 부부관계 끝 아니냐? 아니 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네 남편 밥을 굶겨? 어머니, 저 밥 굶긴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겠죠. 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아니 준비만 하면 뭐해. 혼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그게 어디 입맛이 나니?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해주고 잘했다 좀 응원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니, 일은 저도 한다니까요. 한 번도 저 사람한테는 네 마누라 힘들 테니까 옆에서 도란도란 얘기해줘라, 응원해줘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 이거 차별이에요. 저 서운해요. 어머니의 차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각자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야. 아, 어머니.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저 사람 보살피기만 할까요? 저 사람도 그걸 원하면 저 그렇게 할게요. 아니 뭐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거야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지. 애도 엄마가 키우는 게 아무래도 낫고 너희 아이도 조만간 가진다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배실배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 생각엔 그러셨겠죠. 제가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저 붙들고 이래저래 잔소리할 게 생겨서 신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확 질러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그러자 남편이 불에 댄 듯 놀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일을 그만둬? 그 회사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무엇보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 보장하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거기를 대체 왜 그만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만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 밥 안 차려준다, 내조 안 한다,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남편 살피며 살림하며 그런 걸 다 완벽하게 하겠냐고 했죠.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싫어. 그냥 이럴 바에야 당신 혼자 열심히 벌어와. 그럼 내가 그 번 돈으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림 열심히 할 테니까. 전 사실 그때까지는 남편이 그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와, 자기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사람 참 빨라지더라고요. 맨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하셔서 나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할 땐 마치 귀에 방망이라도 꽂은 듯 모르쇠로 일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그만둔다 했더니 대뜸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진짜 안 했던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줘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진짜 얄밉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는 왜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남의 집에 분란을 만들어요? 지금 얘가 내 몇 배를 버는 줄 알아요? 엄마, 우리 집에 얘 돈 안 벌면 끝장이야. 전화기 밖으로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내가 100만 원 벌면 얜 200만 원 이상 번다고. 나야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 다니는 회사 눈치 보면서 다니지만 얘는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정년까지 쭉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이후에 퇴직금도 잔뜩 나오는 그런 직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작 내 밥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라 그랬다고? 엄만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계셔. 왜 남의 집이래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야. 사실 어머니가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쓴 남의 집이라는 말에 서운해서 펑펑 울기라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남편보다 2배 이상 돈을 벌고 있다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셨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미처 반응도 못하실 정도로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저에게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절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살림해라 뭐해라 잔소리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버럭하고 끊었거든요. 아들은 무서우셨던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 한 달 참으셨으면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다시 슬슬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즈음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다른 거는 몰라도 아이에 대한 마음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너무 낳고 싶어서 가족 계획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아이를 빨리 낳는데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라던가 모성 보호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키우는데 크게 걱정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아이 낳아 키우면서 회사 다닐 생각을 했겠죠. 다만 그즈음 제가 일하는 건물에 있던 어린이집이 개선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공사 끝날 때쯤 임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딱 공사 시작할 때쯤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사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다시 슬금슬금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이런저런 잔소리를 못하긴 하셨죠. 하지만 곧 어마어마한 잔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를 구박하거나 나무라면서 하는 잔소리는 제가 반박을 하고 대들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다음에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의 종류는 아주 묘하게 아이를 방패 삼아 저를 구박하는 내용으로 살짝 변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면 아이한테 안 좋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달까요? 저도 이거 분명히 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괜히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니 기분 나빠도 한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기 잔소리에 힘을 받아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결국 저의 임신 전 기간 동안 저희 아이는 시어머니 잔소리를 태교 삼아 뱃속에서 컸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노래를 부르셨던 시어머니는 정말 그동안에 미웠던 마음이 싹 사라질 만큼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그리고 그때 살짝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물론 산후조리원 가격에 펄펄 뛰며 당신이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난리를 쳐서 제 속을 한번 뒤집긴 하셨죠. 그런데 짠순이 시어머니가 저의 아이 낳았다고 세상에 그냥 소고기도 아니고 2+1으로 미역국을 끓여오신 거 있죠. 저 사실 그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정육점에서 버려지는 고기 싸게 우르르 주워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한우를 사서 제 미역국을 끓여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참 세월의 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때까지 엄청 짠순이로만 살아오신 어머님이 딱 한 번 그렇게 저한테 안 아끼시는 걸 본 거잖아요. 하요, 저도 참 미련 곰탱이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 있죠. 게다가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서러워 진짜. 내가 딸 낳았을 땐 돼지 불고기 한 번을 안 해주더니 며느리는 한우로 미역국을 끓여줘? 그러면서 난리치는 걸 들으니 또 그게 또 은근히 기분이 으쓱하고 좋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 고민은 조금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머리를 굴려봐도 회사 어린이집을 1년 정도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직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아이를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은 제대로 돈 주고 괜찮은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아시고는 아니나 다를까 펄펄 뛰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내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운에 딸려서 못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떡하든 아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시애미 눈치를 본다는데 아니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쩌면 이렇게 뻣뻣하실까? 아유, 나 정말 서운하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 봐줄 수 있는데 그걸 왜 남한테 돈을 주니? 남한테 주려고 생각했던 돈 반만 놔줘라. 내가 아주 손끝에 거스러미 하나 없게 보살피고 키우마.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면 제가 더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이번에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주섬주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그리고 이번에 엄마가 한우로 미역국 끓여온 것도 봤잖아. 우리 엄마도 쓸 때는 쓴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짠순이로 엄마가 애를 키우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우리도 도움 좀 받고 엄마가 돌보실 수 있게 좀 해드리자.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나서 그래도 죽어도 싫다. 무조건 돈 써서 사람 쓰겠다. 고집 부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반 정도는 맞듣지 않아 하시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남보다는 핏줄인 할머니가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셨고요. 사실 저야 친정엄마가 봐주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당뇨의 류마티스가 정말 심하시거든요. 도저히 아이를 돌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이 허락해서 그렇게 손주 봐줄 수 있는 것도 복이야. 나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잖아. 너희 어머니 해주실 수 있다고 할 때 그냥 부탁드려. 너 그것도 효도다. 그리고 아무리 짠순이다 하지만 내리 사랑이라고 자기 손주한테는 또 안 그래.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어머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다시피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보는 방식이 제가 원하는 방식과 정말 너무너무 달랐거든요. 완전 30년 전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시는데 제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이가 땀띠가 나서 괴로워 우는데도 아이는 추우면 안 된다고 꽁꽁 싸놓고 아이가 울기만 하면 무조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배 키우지 않는다고 딱 정해진 용량만큼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기가 뭘 아냐며 그냥 무조건 그때그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것만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계속 아이를 업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오다리가 될까봐 없는 거 안 해주고 싶었고 손 타면 힘들어지니 그냥 눕혀 놓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는 젖병도 엄연히 젖병 소독기가 있는데 끓여서 소독해야 한다고 다 끓이시고요. 제가 가장 뒤집어졌던 건 사실 물티슈를 빨아서 쓰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거즈 수건 안 쓰고 물티슈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바로 버리기 위함인데 그걸 빨아서 쓰는 걸 보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엄청 서운해 하십니다.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그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견하는 걸 싫어해서 어지간해서는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라 놀라서 받았더니 세상에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발 아이 있는데 물 끓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한동안 고집 피우시다가 그것만은 지켜주시는가 싶었습니다. 바리바리 곰솥이 부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당연히 물 끓이는 거 안 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애 옷도 꼭 가스불에 곰솥 올려 삶고 젖병도 그렇게 소독하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세탁기 전기, 소독기 전기세가 아까우셨대요. 제가 가스불은 안 아깝냐 했더니 글쎄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한 번 끓인 물로 빨래 삶고 그 물로 젖병 소독하고 남은 걸로 화장실 청소하는데 뭐. 제가 반대를 하니 안 하는 척 몰래 계속 그렇게 삶고 끓이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그 뜨거운 물 담긴 곰솥을 번쩍번쩍 들어 넘기는 게 어디 쉽나요? 옮기시다가 살짝 놓쳐서 곰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워낙 물이 가득 들어있으니 그게 사방에 흩어진 거죠.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튄 겁니다.
당연히 집안은 온통 끓은 세제 물투성이가 되고 아이는 뜨거운 물이 튀었으니 난리스럽게 울었겠죠. 당황한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일단 뛰어가신 후에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다행히 아이는 발 쪽에만 약간 붉게 물집 정도 잡히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이 조금 더 많이 튀어서 눈에라도 들어갔으면 실명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제가 털썩 주저앉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화낼 힘도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진짜 병원 창피하게 어머니한테 미친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애 본다고 했어요? 엄마 진짜 나 미쳐 죽는 거 보려고 그래? 아니 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기는. 돈 아끼려다 손주 잘못되면 엄마 어떻게 살려고 대체? 남편이 버럭거리는 소리에 조금 정신이 들고 나니 저도 사실 화가 그때부터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든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눈을 돌린 그때 제 입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온통 물집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없이 푹 젖은 양말채로 병원에 뛰어오셨더라고요. 놀라서 파리해진 얼굴, 붉은 손, 젖은 발을 보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시끄러워. 병원이야. 그리고 어머니 손이랑 발 안 보이니? 당신도 참 당신이다. 어머니, 일단 놀라신 거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저랑 같이 가세요. 제 말을 듣고 그제야 남편놈이 자기 엄마를 보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그 사건에 대해 어머니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치료받는 내내 미안하다 사과하는 시어머니한테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건 아이가 괜찮고 어머님도 크게 다치신 건 아니니 더 큰일 아닌 것을 감사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혹시 추가 감염이 있을지도 몰라 하루 이틀 더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하루 정도는 진정제를 맞고 입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극구 집에 가겠다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남편이 모셔다 드린다 해도 혼자 간다고 우기셨습니다. 다음 날에서야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다친 손을 하고 저희 집으로 가서 쏟아진 물, 젖은 살림 다 정리하신 거 있죠. 정말 미운데 안쓰럽고 그래서 속상하고 복잡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리고 제가 휴가를 낸 기간 동안 오시지 말고 쉬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무 말 없이 그러겠노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이참에 그냥 자기도 쉬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휴가가 꽤 남아있어서 주말까지 끼고 어떻게 맞추니까 한 열흘 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참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여행? 애 아파서 쉬는데 무슨 여행이야. 에이, 병원에서도 크게 다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원래 바로 퇴원해도 되는 거 혹시 모르니까 보자고 한 거고. 멀리 말고 그냥 일본이라도 가볍게 다녀오자. 해외가 어떻게 가벼워. 나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참에 아이 보면서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아이, 그러지 말고 한 2박 3일이라도 다녀오자. 안 그래도 당신 만상여행 이런 것도 못 갔잖아. 사진도 좀 남기고 면세점에서 간만에 쇼핑도 좀 하고
아이,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아지지 않나?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한동안 쇼핑도 안 하고 씀씀이도 좀 줄었다 싶어 안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추궁을 했더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일본에서 쇼핑하면 완전 이익이래. 술도 싸고 향수도 싸고. 내 친구들 다 가족들이랑 다녀온대. 애기 어려서 워낙 유모차길이며 베이비시트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도 편하고. 아, 오마카세도 먹고 싶다고. 가자. 응? 네,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허세가 꾹꾹 눌려왔다가 폭발을 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나게 돈 쓰면서 여행 다녀오는 게 부러웠다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 가자고 조르는 거였죠. 솔직히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철도 없는 것 같고 아이 아픈 것보다 자기 하고 싶은 게 먼저인 것이 짜증도 났어요.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이에게 약간의 감염 기운이 보여서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여행은 못 갔지만 말이죠. 남편도 아이가 아픈데 여행을 고집할 수 없으니 포기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저한테는 천국이자 지옥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를 때마다 지옥이 펼쳐졌지만 집에서 저희 셋만 있을 때는 그게 또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나가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여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회사 복귀하는 첫날 새벽 6시에 나가야 하는 전체 회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하루 더 휴가를 내서 집에 아이와 있긴 했지만 그것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제가 출근하면 다시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보시게끔 했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부를까도 고민했는데 사고 후에 바로 사람을 불러버리면 시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매일 전화해서 가스불은 손도 안 대겠다고 하시니 한 번 더 믿고 맡겨보려고 마음을 다스렸죠. 새벽에 회사로 나가면서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냉장고에 당신이랑 어머니 드실 거 내가 넣어놨어. 어머니도 아마 손화상 입으신 거 완전히 다 낫지 않으셨을 거야. 어머니 이것저것 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은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챙겨드려. 아유,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근처에 괜찮은 회덮밥집 생겼더라. 거기서 배달시켜도 되니까. 어이구, 어머님이 퍽이나 배달시켜서 드시겠다. 당신이 배달한다고 하면 바로 냉장고 열어서 뭐라도 하겠다고 하실걸? 손 쓰거나 그러시지 않게 그냥 당신이 해드려. 데우는 건 할 수 있잖아. 아유, 알았어. 아우,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 24시간 카페 배달 되나? 아이, 커피 땡기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어. 믹스도 있고 캡슐도 있는데 뭘 새벽부터 배달이야? 아우, 너도 우리 엄마 닮아가냐? 집에서 먹는 거랑 매장에서 제대로 뽑아주는 거랑 맛이 같아?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아이, 어서 가. 남편은 제 잔소리가 귀찮다는 듯 저를 떠밀었고 전 찜찜한 기분과 함께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에서 언덕길을 올라오는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어머님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버스는 종류도 많고 배차 간격도 짧은 편이에요. 시어머니 댁에서 저희 집까지 바로 오는 직행버스도 5개나 되고요. 그런데 그 많은 버스를 다 두고 깔딱진 언덕을 걸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양손에 주렁주렁 보따리를 들고 등에도 배낭을 지고 말이죠.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차를 길에 대고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대체 버스도 안 타시고 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부터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 너는 새벽같이 나간다고 했던 애가 왜 아직도 안 갔어? 안 늦어? 아니요,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냐니까요? 혹시 걸어서 오셨어요? 그 거리를? 아유, 호들갑 떨지 마라. 일부러 운동들도 하는데 돈 안 들이고 운동하는 기회를 내가 왜 버려? 좋아, 괜찮아.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데. 근육이 생겨서 당뇨 걱정도 없겠어. 숨을 헉헉거리며 손사래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기가 탁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버스로 5정거장입니다. 15분에서 밀리면 20분 정도 걸리고 걸으면 거의 1시간 거리예요. 게다가 중간에는 터널도 있고 인적이 드문 산자락길도 있습니다. 걷기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 길을 걸어 오셨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지금까지 계속 걸어 다니셨던 거예요? 아유, 운동 삼아 다녔다니까.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출근해, 어서. 어머님은 저한테 더 뭔가 말을 들을까봐 그러셨는지 마구 손사래를 치며 짐을 들고 다시 끙끙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태워드린다 했지만 기름값 아깝다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배달 오토바이 하나가 슝 제 눈앞을 지나가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커피 하나 달랑 실려 있었거든요. 남편 놈이 결국 커피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머님의 뒤뚱이는 뒷모습이 겹쳐지며 순간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니, 버스 타시라고요, 버스. 새벽녘 조용한 동네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살다 별꼴을 타당한다. 손잡으러 오는 방법도 네 허락 구하랴? 야, 내가 알아서 좋은 방법으로 다닌다는데 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짐을 들고 허덕허덕 올라가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사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가니 남편만 아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가시라고 했어. 보니까 아직 회복도 다 안 되어 있더만. 노인네 일하다가 생병 얻을 것 같아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 그리고 내일까지는 내가 휴가라서 집에 있을 거고 주말 지나면 한 일주일만 사람 구하자. 어머니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내 말이. 그런데 당신 집에 있었으면 어머님 좀 모셔다 드리지 그랬어. 그냥 가시게 뒀어? 바로 앞에 버스 있는데 뭐. 그리고 엄마가 기름값 아까워서 내 차 타겠냐? 무심한 남편의 말에 뭐라 답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어쩐지 소귀의 경읽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기가 탁 막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머님이 양손에 들고 올라가셨던 식재료가 다 반찬이 되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프신 거 알면서 이걸 다 하시게 뒀어? 야, 그거 하러 왔다고 말려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그럼 빨리 하고 가시라고 했지. 그럼 저녁도 안 드시고 가셨어? 집에 가서 드신다고 가시던데? 그래서 난 간만에 탕수육이랑 라조기 시켜 먹었지. 아니, 냉장고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좀. 애 태어나고 나서 외식도 못하는데 배달 한번 시킨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좀 마라. 간만에 맛있게 먹었는데. 순간 남편에게 사실 정이 좀 뚝 떨어졌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장면들이 눈에 확 펼쳐졌어요. 아픈 손 아픈 발로 끙끙거리며 반찬만 들고 꾸미꾸미 넣어놓고
걸어서 집에 가신 시어머니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위에 커피 시키고 탕수육 시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서 자기 엄마 모셔다 드릴 생각은 않는 남편도 얹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쓰리게 콕콕 아파온 건 베란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곰솥을 보자기로 몇 겹이나 꽁꽁 사서 베란다 제일 안쪽에 밀어 넣어 두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살림이었는데 손주 다치게 했다고 봉이 내두신 거죠. 노인네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한동안 어머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애면글면 노력하고 살아서 돈이라도 많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 방 한 칸에 작은 거실, 화장실과 부엌인 전부인 오래된 구축 빌라에 사십니다. 변변한 가방이나 옷도 하나 없으시고 화장품은 만날 어디서 얻어오신 샘플 쓰시고요. 제대로 된 거 사다 드린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돈 아끼라면서 시누이에게 주시길래 이후로는 저도 안 사다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봐주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그래도 코에 바람이 좀 들어온다. 방도 4개나 있어서 어디 한 군데 누울 때도 있고. 어머님이 사시는 빌라는 동 간격이 좁아서 창문 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바깥 풍경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걸 당시에는 무심히 넘겼는데 그게 자꾸 기억나며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제 고민의 방점을 찍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내려고 했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가 좀 어렵게 되었거든요. 회사 사정 때문에 신규 원생을 당분간 받지 않게 되어서 당장 저희 아이를 넣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하루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이 계속 아이를 보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라도 오면 정말 위험할 텐데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제 발등 찍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게 맞나 싶은 시뮬레이션을 100만 번쯤 돌린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자. 어차피 당분간 아이도 봐주셔야 하는데 지금도 어머님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잖아. 그냥 당신 게임방으로 쓴다고 비워둔 방 거기 드리자.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불편하다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벅벅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다가 내심 좋으신지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왜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 발등 찍었다 생각해서 혼자 속 끓인 날도 많았고 시어머니와 큰 소리 내며 싸운 적도 많았죠. 가끔은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아이를 보며 서운하기도 했고 반대 상황에서 서운해하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같이 구박해주는 사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씩 한우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분도 시어머니였고요. 정말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이제는 시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하기 어려운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발단은 시어머니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던 아이에게 화를 내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할머니 이상해. 자꾸 내가 안 한 거 했다 그러면서 화내.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늘어나고 멍하게 계시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연속적인 사건을 기억 못하시기도 하고요. 남편과 논의 끝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파킨슨과 함께 치매 증상도 보이네요. 파킨슨은 약으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기는 한데 치매까지 같이 있으면 사실 조만간 집에서 모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힘들죠? 만약 치매 증상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집에서는 어려우시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것까지 미리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최대한 많이 웃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산책 많이 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시누이는 고생 말고 요양병원에서 모시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조기 퇴직 신청을 받고 있기도 했고 저 역시 회사 생활이 지겨워진 터였거든요. 그래서 조기 퇴직 신청을 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말대로 시어머니와 매일 산책을 했어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저희 집 뒤에 산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아니라 호수가 있는 낮은 산입니다. 아파트 뒷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둘레의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맛집과 카페도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어렸을 때 늘 거실로 보던 풍경이 그곳이었거든요. 거기를 시어머니와 걷기 시작한 거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맑은 아이처럼 산책을 하며 시어머니는 마치 마지막 기억을 기록이라도 하려는 듯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떡을 팔았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전날 불려둔 쌀을 가루내서 시루에 얹고 떡을 만드셨거든. 7살 땐가 10살 땐가 여튼 그때부터 나는 사시사철 옆에서 떡 만드는 걸 도왔어. 그런데 한 번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만든 떡을 한 조각 집어먹었거든. 세상에 정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때리더라. 그걸 왜 먹냐고. 팔아야 하는 걸 왜 먹냐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떡 하나 먹다가 두들겨 맞고 울다가 아마 잠이 들었나 봐. 얼마나 잤나 눈을 떴는데 엄마가 펑펑 울면서 내가 맞은 곳에 그 뭐냐 호랑이 고약 그거 발라주면서 울고 있더라고.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참 불쌍하고 그랬어. 어린 딸이 떡 하나 먹었다고 두들겨 패야 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 기억이 아직도 나세요? 못 잊지. 내가 여태 그래서 절편을 안 먹는다. 그때 내가 집어먹었던 게 절편이었거든. 그래서 난 내 아이들에게 무조건 돈 때문에 손대는 일은 없게 키우겠다 결심했어. 그리고 남들에게 돈 때문에 구박받는 일 없게 키울 거라고. 가진 거 없이 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에서 쉽지는 않았지. 근데 내가 더 바닥에서 긁어 모으면 내 새끼들은 기펴고 살겠더라고. 그제야 저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아끼고 돈을 모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편으로 인했던 기억 때문에 당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든 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새끼도 아닌 남편과 시누이가 야속해지더라고요. 저 알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도 돈 필요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받아가고 남편도 주식으로 손해본 거 시어머니 돈으로 메꾼 거 압니다. 모르는 척해야 싸움이 안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죠. 불과 며칠 전에도 엄마 안부 묻는 척 왔던 시누이가 급하게 봉투 하나 들고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머님의 어렸을 때 얘기까지 듣고 났더니
한층 더 어머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머님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어머님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음료수가 저렇게 예쁘냐? 시어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음료수는 고운 생크림 휘핑이 얹어진 초콜릿 음료였습니다. 어머님, 하나 드실래요? 사실 어머님이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데 돈을 쓰냐고 화를 내시면 농담이었다고 대답해야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자고 하시는 거 있죠. 진짜요? 정말 드실래요? 그러자, 먹자. 치매가 사람의 인격을 바꾼다더니 이런 변화는 반가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 거의 20년 만에 처음 카페에 마주 앉아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휘핑 초콜릿 음료는 저와 시어머니 산책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진행이 빨라져도 그 음료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질수록 남편과 시누이는 조금씩 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저희와 살림 합치면서 전세를 주고 왔는데 그걸 처분하자 하더라고요. 상속보다 증여가 낫대요. 그냥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뭐 그걸 팔아야 엄마 요양원 비용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오빠가 하는 게 맞지. 장남이 하는 거지. 나야 가끔 가서 엄마 드시고 싶은 거나 좀 사드리고. 둘 다 그 입. 아니, 그 주둥이 좀 닥쳐. 진짜 인간들도 아니네. 어머님 저렇게 멀쩡하신데 아직 당신 다리로 걷고 식사 다 제대로 하시는데 뭐. 증여? 다 조용히 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니까 이제 귀찮아? 그러면 재산도 탐을 내지 말아야지. 둘 다 내 어머니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내가 끝까지 모시고 어머님 재산은 다 어머님한테 쓸 거니까 언감생심 손댈 생각 꿈에도 말라고. 서슬 버럭해 펄펄 뛰니 둘 다 자라처럼 목이 푹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 제가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면 제 심기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무리 나쁜 머리라도 할 수 있었겠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병의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대신 걱정했던 것처럼 분노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마치 촛불이 서서히 꺼지듯 조용히 시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발병하고 1년 좀 넘은 시간 동안 저랑 거의 매일 산책을 하시고 단 음료를 드셨어요. 돌아가시던 그날도 산책하고 초코 음료 드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1년 동안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천천히 주변 정리를 하셨어요. 매일 당신의 옷가지와 사진을 정리해서 버리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 편찮으실 때면 저에게 늘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혼자 하루 종일 외출을 하고 오신 적도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고 오신 건지는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그나마 정신이 남아있을 때 당신 주변 정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서와 함께 변호사가 찾아와서 알았습니다. 평소 돈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돈 들여 공증하고 유서까지 다 써두신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유서에는 어머님이 저와 산책하면서 나눴던 말들이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랬다는 담담한 말과 함께 미안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길 바랬다는 어머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님의 빌라를 제게 남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자식들에게는 이미 평생을 통해 줄 만큼 줬는데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제게 남은 모든 것을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나는 자식들 생각만 했다. 너는 네 생각만 하고 살아. 넌 그래도 된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진심이 다 저를 정말 휘몰아치게 흔들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마지막 양심이 쿡쿡 찔렸는지 그거 처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몇 번 고비는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면서 집이 어려워졌을 때도 있었고 시누이가 하던 가게가 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집을 어떻게 해서 뭐라도 좀 빌려주고 해결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생각만 하고 살라 하셨잖아요. 그게 어머니 유언인데 그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걸 홀랑 팔아서 돈으로 흥청망청 써버리면 어머니를 기억할 게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뭐 없는 듯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어머님에게 또 다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기고 돌아가신 그 빌라가 진짜 오래되다 보니 자연스레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지가 작지 않고 주변에도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언제 되려나 했는데 종합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워낙 오래된 빌라여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꽤 큰 호재가 되었고 저는 늙음하게 정말 돈 걱정 없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만 힘들면 그거 팔아서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고 투덜거렸던 남편도 연신 저한테 말 듣길 잘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까지 생기니 어머님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 들면서 세탁기 대신 곰솥 꺼내 삶고 야채 껍질 우려 먹고 남은 거 고추장에 무쳐 먹게 되는 거 있죠. 싫다 하면서도 어머님을 닮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오고 그때마다 어머님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사 때는 그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절편을 한번 올려보려고요. 살아생전 마지막 절편의 기억이 그 어린 시절 맞으면서 드셨던 거였는데 이제라도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며느리가 드리는 거면 좋아서 잘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머님이 많이 그리운 나날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